지금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대는데 금리는 오히려 폭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2.58%였습니다. 지금은 3.4%를 넘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1%나 뛴 겁니다. 돈을 쏟아붓는데 돈값이 치솟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시장에 수십조 원을 풀어댔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공급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으면 어떻게 될까?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원화도 똑같습니다. 원화가 많아지면 환율이 오르고 집값이 뜁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돈값인 금리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내려가는 게 기본 원리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경제 법칙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낮췄습니다. 당연히 시장 금리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은행은 돈을 계속 풀었는데 시장 금리는 오히려 뛰어올랐거든요. 이유는 한국은행이 돈을 몰래 풀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스텔스는 몰래 한다는 뜻입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서 시중은행의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쏟아지죠.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화폐 가치는 폭락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걸 공식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원화는 달러처럼 국제통화가 아니거든요. 공식적으로 양적 완화를 선언하면 난리가 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은행들에게 일주일짜리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갚으라고 하죠. 그런데 은행이 돈이 없으면 한국은행이 또 일주일짜리로 빌려줍니다. 이걸 끝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일주일짜리라고 하지만 사실상 영구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과 같습니다. 양적 완화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몰래 하는 거 아니야? 이 방식에는 치명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시장이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은행들이 보기에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빌려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위험한 대출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돈을 계속 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망해야 할 회사들이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부동산 회사들이 문제였습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망할 지경이 됐거든요. 정상적이라면 이 회사들은 손실을 인정하고 빨리 정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국은행이 저렇게 돈을 풀면 언젠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당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급격히 올렸죠.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긴축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금리를 올렸지만 동시에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손으로는 돈을 풀어댄 겁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위험 수위에 달했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었죠. 한국은행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장 원리대로 망할 회사를 망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돈을 풀어서 시간을 벌 것인가. 한국은행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가상의 A회사 이야기입니다. A회사는 1,000억을 빌려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1,000억짜리 땅이 800억이 됐습니다. 200억 손해죠.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200억 손해보고 정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A회사는 버텼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푸니까 나중에 오르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4년을 버텼습니다. 그동안 이자만 160억을 냈습니다. 땅값은 계속 떨어져서 650억이 됐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원래 손실 350억에 이자 160억을 합치면 510억 손실입니다. 200억 손해로 끝날 일이 500억 재앙이 된 겁니다. A회사뿐 아니라 수많은 회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각자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빚을 지고 있죠. 이걸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업계 추정으로는 100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은행들도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A회사에게 돈 갚아라고 독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풀어주니까 어차피 한국은행이 막아줄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A회사가 망하면 은행도 큰 손실을 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계속 자금을 공급하니까 시간을 끌 수 있죠. 혹시 아나요?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질지, 그럼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희망을 품고 계속 대출을 연장해 준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부실 기업은 빨리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기업에 자금이 돌아가죠. 그런데 지금은 죽은 기업이 좀비처럼 살아있으면서 귀중한 자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외국 투자자들이 눈치챘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이상했습니다. 저 나라 뭔가 문제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저렇게 미친 듯이 돈을 푸는 걸 보니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있나 봐.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겉으로는 긴축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막대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걸 알아챘죠. 숫자를 보면 명백하니까요. 한국의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채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국채를 파니까 국채 금리가 뛰어오릅니다. 이게 바로 돈을 풀었는데 금리가 오르는 역설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한국은행이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더 풀수록 외국인들의 불신은 커지죠. 불신이 커지면 금리가 더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또 돈을 풀어야 하고, 끝이 없습니다. 환율도 문제입니다. 원래 돈을 많이 풀면 환율이 올라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원화 가치는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외환 보유고를 써서 환율을 억지로 막고 있습니다. 1,400원대에서 버티고 있죠. 환율을 막을 때마다 달러를 쓰니까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어듭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풀 수 있을까? 영원히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550조 원쯤 되죠. 많아 보이지만 실제 쓸 수 있는 건 절반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자산은 1,000조 원이 넘습니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돈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2, 3년 안에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한국 국채를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분산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한국 국채만 계속 살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한 나라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한국 국채를 사는 건 일종의 비상조치입니다.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 문제가 등장합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 추정으로는 길어야 2, 3년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이 90년대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자 일본 정부는 부실을 빨리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좀비 기업들을 살려두면서 시간을 끌었죠. 결과는 잃어버린 30년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다른 점은 이겁니다. 일본은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엔화 신뢰도가 높습니다. 돈을 마음껏 찍어도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원화는 국제 통화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외국인들이 도망갑니다. 앞으로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 한국이 지금 당장 부실 대출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망해야 할 회사는 망하게 두고 은행도 손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2, 3년 고통스럽지만 정리하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구조 조정이 끝나면 건강한 기업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프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최선입니다. 둘째, 지금처럼 계속 버팁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풀고 국민연금이 국채를 계속 사줍니다. 26년에서 28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은 안 됩니다. 시간만 끄는 거죠. 그러다 결국 외환보유고와 국민연금이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큰 위기가 옵니다. 셋째, 26년 중에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서고 금리가 4%를 돌파하면 시장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환율이 폭등하고 금리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몰래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부실 대출 문제를 덮어놨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눈치채기 시작했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단기 처방으로 장기 문제를 덮으려 한 겁니다. 고통스러워도 빨리 정리했어야 할 부실을 계속 미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지금 부실 규모는 2022년에 몇 배가 됐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자본 이탈이 시작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부실을 덮으려다 더 큰 위기를 맞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2008년 금융위기 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 3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빨리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위기를 기다릴 것인가, 선택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외환보유고가 있는 동안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 안에 부실을 정리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위험의 예고편은 나와 있습니다. 한국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신호입니다. 회사채 시장도 얼어붙고 있고 부동산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이미 위기는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채를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위험합니다. 금리가 급등하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거든요. 현금 비중을 늘리십시오.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매수 기회죠. 현금이 있어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십시오.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만 분산하는 겁니다. 공포에 빠지지 마십시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패닉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한국은 여러 번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도 이겨냈고 2008년 금융위기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경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 시스템의 부실입니다. 이걸 빨리 정리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신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위기를 미리 정확히 예측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을 크게 불렸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세계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돈의 개념 자체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화폐라는 게 뭘까요? 종이 쪼가리에 숫자를 찍어 놓은 건데 우리는 왜 그걸 믿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뒤에 국가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약속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여준 행동 패턴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금괴를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식 통계만 봐도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3년간 약 2,300톤이 넘는 금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들여온 물량까지 합치면 5,000톤을 훌쩍 넘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왜 중국은 이렇게 미친 듯이 금을 사모으고 있을까요? 단순히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자국 화폐를 금과 직접 연결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돈이 돈으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이죠. 미국 달러가 70년 넘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약속을 지킨다. 미국 국채는 안전하다. 이런 믿음 말이죠. 그런데 2022년 어느 날 모든 게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액 약 3,100억 달러를 일방적으로 동결시켜버렸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말이죠.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 사건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달러로 쌓아놓은 재산이 진짜 내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워싱턴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내 돈을 얼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목격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죠. 중국만이 아닙니다. 인도도, 터키도, 브라질도 똑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자산, 바로 금이었죠. 금은 서버에 저장된 숫자가 아닙니다. 실물이죠.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 단순히 금을 사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하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실물 금 거래소를 세웠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금 거래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셈이죠.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각국이 보유한 금의 대부분이 런던이나 뉴욕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서방 세계가 금을 쥐고 흔들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이 구조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했죠. 이름하여 골드 코리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본토에서 시작해서 홍콩, 카자흐스탄, 두바이, 인도를 거쳐 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금 보관 네트워크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처럼 금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이죠. 각 나라의 금고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의 금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블록체인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물로 작동한다는 차이가 있죠.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신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우리 금까지 관리한다고? 그럼 미국처럼 중국도 언제든 금을 동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각국 금고에 분산 보관하고 서로가 서로를 검증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특정 국가를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도록 말이에요. 이게 바로 탈중앙화된 신뢰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워싱턴이 신뢰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금 자체가 신뢰의 중심이 되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금을 실제 금융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은행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국채입니다.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은행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다른 은행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고에 미국 국채가 있으니 이걸 담보로 맡기고 하루만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레포 거래라는 겁니다. 초단기 담보 대출이죠. 문제는 이 담보로 쓸 수 있는 자산이 지금까지는 거의 미국 국채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은행이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했습니다. 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필요하고 담보로 인정받는 건 미국 국채뿐이었으니까요. 이게 워싱턴이 세계 금융을 지배할 수 있었던 숨겨진 메커니즘입니다. 한편 중국은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금을 담보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가능해지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금이 고유동성 우량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안심하고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최상급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금이 이 등급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이 100억 원어치 금을 갖고 있어도 장부상으로는 절반인 50억 원으로만 인정받았죠. 그래서 금은 그냥 금고에 쌓아두는 장식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젤위원회라는 곳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의 등급을 한 단계 올린 것이죠. 이제 금을 100% 가치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금이 드디어 금융 시스템의 정식 멤버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직 최고 등급은 아닙니다. 중국이 노리는 건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금을 고유동성 우량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이 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들이 금을 맡기고 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워싱턴이나 IMF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항구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워싱턴의 세계은행이나 IMF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죠. 그러면 온갖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부 지출을 줄여라, 공기업을 민영화해라, 이런 식으로요. 한편 이제 중국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당신네 나라가 생산하는 금을 상하이 거래소에 맡기십시오. 그럼 그걸 담보로 위안화를 빌려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항구도 짓고 도로도 깔고 발전소도 세우십시오.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갚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들릴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하나 둘씩 이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새로운 금융 패권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아직 남았습니다. 금 가격은 매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금을 담보로 100억을 빌렸는데 내일 금값이 10% 떨어지면 담보 가치도 줄어들죠. 이러면 대출을 해준 쪽에서 불안해합니다. 중국은 이 문제도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동평균 가격 시스템입니다. 금 가격을 당일 시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최근 200거래일의 평균값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하루 이틀 금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담보 가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투기 세력의 공격에도 끄떡없죠. 이 모든 시스템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다시 진짜 돈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50년간 금은 그냥 보관용 자산이었습니다. 이제는 빌려줄 수도 있고 담보로 쓸 수도 있고 결제 수단으로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중국의 전략입니다. 그럼 워싱턴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 정부는 런던에 보관 중이던 자국 금을 본국으로 들여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관세 문제니 감사 준비니 하는 이유를 댔지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실물 금 중심으로 재편되면 누가 실제로 금을 쥐고 있느냐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은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숫자가 아닙니다. 손에 쥘 수 있는 실물이죠. 그래서 미국도 자기 금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워싱턴은 다른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달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달러를 완전히 디지털화하려는 시도죠. 재밌는 건 이미 민간에서 만든 디지털 달러가 있다는 점입니다.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 말입니다. 이것들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어 있고 블록체인 위에서 즉시 전송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민간이 만든 디지털 달러죠. 워싱턴은 앞으로 이 생태계를 법으로 보호하면서 자국 금융 시스템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는 두 개의 화폐 시스템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중국이 주도하는 금 기반 시스템입니다. 실물로 뒷받침되고 통제 가능하지만 느립니다. 다른 하나는 워싱턴이 밀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빠르고 편리하지만 코드에 의존하죠. 어느 쪽이 이길까요? 아마 둘 다 살아남을 겁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은 금 시스템을 쓸 것이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디지털 시스템을 강화할 겁니다. 결국 다중화폐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간 거래에서 달러 대신 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과 석유를 거래할 때 일부를 위안화로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달러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종이돈 시스템 자체가 끝나가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금, 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국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압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신뢰의 기반이죠.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자산의 약 21%를 금이나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에서 이 비중을 31%로 높이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시나요? 10% 늘리는 게 뭐 대수냐고요. 이걸 전 세계 금융 시스템 규모로 환산하면 약 2조 1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2,80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수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금은 달러처럼 찍어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채굴 속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7년 안에 금값이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입니다. 금은 5,00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신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왕조가 무너져도 금은 남았습니다. 전쟁이 나도 금은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금의 힘입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고 중앙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코드로 수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고 불립니다. 결국 미래의 화폐 전쟁은 누가 더 큰 신뢰를 얻느냐의 싸움입니다. 한쪽은 5,000년 된 금이고 다른 한쪽은 15년 된 암호화폐입니다. 둘 다 종이돈보다 강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국부펀드, 연기금들이 조용히 금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나의 부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죠. 현재 금융 시스템은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이자로 조정하고 부채로 성장을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면 가치를 지키는 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인류가 더 정직한 돈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의 종이돈 시스템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화폐의 재평가입니다. 세상의 돈이 새로 정의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풀린 돈들은 빠르게 가치를 잃을 것입니다. 반면 누구의 보증도 필요 없는 자산들은 다시 제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힘입니다. 그럼 나는 금을 사야 할까요? 비트코인을 사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남이 권하는 대로 따라하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직접 판단하는 게 지금 시대의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금으로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디지털 기술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실물 자산으로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찍어낼 수도 없고 마음대로 가져갈 수도 없는 자산 말입니다. 앞으로 7년에서 10년 안에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공부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사람과 일해야만 돈을 버는 사람이죠. 마법일까요? 아닙니다. 비밀 투자법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미 3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통과했거든요. 그 전환점만 넘으면 여러분도 잠자는 동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3가지 마법 같은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재정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하고 매달 꼬박꼬박 저축하는데 통장 잔고는 왜 이렇게 천천히 늘어나는지 답답하셨던 적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데 조금씩밖에 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을 키우려고 노력할 때 겪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어요. 이런 변화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3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거치면서 서서히 일어나거든요. 자산을 키우는 초기 단계에서는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수익률은 작고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요. 열심히 일하고 지출 줄이고 성실하게 투자하는데 돌아오는 건 정말 쥐꼬리만 한 수익이죠. 1,000만 원짜리 포트폴리오가 7% 올라봤자 70만 원입니다. 진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체감이 안 될 정도예요. 왜 이럴까요? 아직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혼자서 다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엔진이고 투자금은 그냥 옆에 앉아서 따라가고 있는 승객일 뿐이에요. 하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는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일어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전환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투자 수익이 여러분이 매년 넣는 돈보다 더 커지는 순간입니다. 처음 들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초반에는 어떻게 될까요? 포트폴리오가 커지는 건 거의 전부 여러분이 돈을 계속 넣기 때문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30만 원씩, 50만 원씩 넣으시잖아요. 투자금이 몇 % 오르긴 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눈에 띄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증가는 여러분이 계속 입금하는 돈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시작할 때 1,000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첫 해에 10% 수익이 나면 100만 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해에 넣은 돈은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년 뒤에는 1,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수익으로 번 돈은 100만 원뿐이고 나머지 600만 원은 여러분이 직접 넣은 돈입니다. 수익보다 납입액이 6배나 많죠? 그런데 이렇게 매년 600만 원씩 꾸준히 넣으면서 10여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포트폴리오가 1억에 도달합니다. 이제 같은 10% 수익률이면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해에 넣는 600만 원보다 훨씬 많죠? 이 순간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공식적으로 여러분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낸 거예요. 엔진이 이제 여러분의 연료만이 아니라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더욱 강력합니다. 투자 수익이 여러분의 실제 연봉과 같아지는 시점이거든요. 예를 들어 연봉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인 평범한 직장인 기준으로 5억 원 포트폴리오가 10% 성장하면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이 시점부터는 뭔가 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냐고요? 이제 여러분의 수입이 복제되었거든요. 여러분과 똑같은 연봉을 받지만 투자를 안 하는 동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2배를 버는 겁니다. 투자금이 마치 든든한 두 번째 월급처럼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히 효율적으로 일하는데 이메일도 없고 회의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출퇴근도 없습니다. 게다가 가장 멋진 건 뭘까요? 다음 해에는 이 두 번째 월급이 자동으로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직장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갇혀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직장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지 않더라도 직장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죠. 쌓아둔 휴가를 마음 편히 쓸 수도 있고
단순히 월급을 위한 일이 아니라 좀 더 보람 있는 일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예전처럼 머리 위를 짓누르지 않게 돼요. 투자금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전환점이 옵니다. 마지막 단계죠. 포트폴리오가 4%나 5% 인출률로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진 시점입니다. 이게 바로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포트폴리오가 12억 5천만 원이라면 4%는 5천만 원이에요. 원금을 까먹지 않으면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수입이죠. 더 이상 몇 년 후에 막연한 은퇴 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돈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은퇴 후에도 생활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 마음 편한 노후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할 수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저축을 완전히 멈춰도 수익만으로 계속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시점이 되면 포트폴리오는 스스로 유지되는 기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지점에 도달하면 일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예요. 수년간 저축하면서 1억, 5억, 7억을 향해 기어오르다가 갑자기 10억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후면 20억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돈이 쓸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복리로 불어나기 시작하면 성장이 기하급수적이 되거든요. 다시 첫 번째 전환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부분이 너무 쉽게 간과되거든요. 투자 초기 몇 년은 일부러 느리게 느껴지도록 설계된 것 같아요. 숫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꾸준히 저축하고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에 꾸준히 넣는데 순자산은 달팽이처럼 느리게 기어갑니다. 낙담스럽죠. 과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 은퇴할 수 있을까? 포트폴리오가 의미 있게 성장하지 않으면 너무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 있는 진전을 보기 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뭘까요? 첫 1억이 가장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기초를 쌓고 있는 중이거든요. 건물을 올리기 전에 땅을 파고 허가를 받고 계획을 세우고 부지 작업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 지점을 넘어서면 수학이 여러분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복리 이자는 엄청나게 느리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빨라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찰리 멍거가 유명하게 말한 것처럼 첫 1억이 가장 힘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 일이 드디어 굴러가기 시작하거든요. 1억에서 10% 성장하면 연간 1,000만 원을 아무것도 안 하고 버는 겁니다. 2억이면 2천만 원이죠. 4억이면 4천만 원입니다. 매년 평균 수익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납입을 똑같이 유지하거나 아예 멈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납입액은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나치게 아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수입이 보통 늘어나고 점차적으로 납입액을 늘려도 크게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전환점, 포트폴리오가 연봉보다 더 많이 버는 시점은 수입에 따라 다르게 찾아와요. 연봉이 4천만 원이면 4억 원 포트폴리오에서 도달할 수 있죠. 연봉이 1억이면 10억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이 이정표는 심리적으로 과소평가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돈은 동료예요. 포트폴리오가 여러분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고 브레이크 타임도 없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의 투자금은 조용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회의에 지쳐 있을 때도,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도, 심지어 휴가를 가서 쉬고 있을 때도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일꾼은 절대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일합니다. 주말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병가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복리로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복리가 진짜 힘을 발휘할 기회를 주기 전에 포기하거든요. 몇 년 저축하다가 좌절하고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돈을 써야 할 핑계를 찾아서 멈춰버립니다.
성장이 즉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터널 끝에서 기다리는 기하급수적 수익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대부분에게는 그냥 명확한 보상 없이 길고 어두운 구간으로만 보이죠. 하지만 놓치는 게 있어요. 빛이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빛이 커지기 시작해요. 결국 터널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열립니다. 세 번째 전환점에 도달하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가 아니라 복리 기계가 돌아가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봤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여러분 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돈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 돈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니까요. 이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가 1년에 증가하는 금액이 평생 최고 연봉보다 많은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얼마나 빨리 2배가 되는지예요. 이건 미국 S&P 500 지수 기준이지만 실제로 해외 지수에 장기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연평균 10% 정도 수익률이면 5억이든 50억이든 대략 7년마다 2배가 됩니다. 이게 대규모 복리의 힘입니다. 10년 전에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지금은 2억 5천만 원이 넘을 수 있어요. 20년이면 6억 7천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처음 10년은 느리게 느껴지지만 다음 10년은 폭발적이죠. 같은 시간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초기에는 작은 베이스에서 시작하지만 후반에는 이미 커진 금액이 다시 커지기 때문이에요.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엔 작은 눈덩이지만 언덕을 굴러 내려가면서 점점 더 빠르게 더 크게 자라나죠. 4%만 인출하면서 투자금은 8%나 10%로 계속 성장한다면 부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쌓고 있는 거예요. 은퇴 중에도 순자산이 계속 오르는 엘리트 영역에 진입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전환점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규율과 일관성, 그리고 장기전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필요해요. 시장 하락을 겪을 거예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하락장도 있고, 직장이 바뀌기도 하고, 몇 달 몇 년을 뒤로 밀어내는 예상치 못한 지출도 생기고, 개인적인 의심도 들 겁니다. 내가 충분히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질 거예요.